네,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2학기 1회고사 대비해서 내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영상을 멈추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단원의 내용을 요약해 둔 것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영상이긴 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발과 확산 부분이에요. 증발과 확산에서는 크게 제시하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부분과 증발과 확산 모두 입자가 움직여서 입자가 운동해서 둘 다 입자 운동에 관련된 증거. 증발은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고 확산도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입자 운동의 증거는 증발과 확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발은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 입자 운동으로 기체로 변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렇게 예시들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예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산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입자 운동에 의한 것이죠. 이런 확산이 일어나는 물질은 기체, 액체가 있고요.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체, 액체, 그리고 진공에서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확산도 이렇게 예시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러한 뭐 비 온 뒤 땅이 마른다라는 이 말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땅이 마르는 거는 증발, 뭐 빵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확산, 이렇게 증발과 확산의 예시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구분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빵 냄새를 맡는 거, 피톤치드의 냄새, 그 다음에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은 기체가 확산하는 예시고요. 여기 뜨거운 물에서 티백을 넣으면 차 성분이 퍼져나가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확산과 증발에서는 큰 문제는 서너 문제 정도 나오고요. 물질의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이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어보진 않지만 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지 물질의 상태는 입자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이 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의 배열, 입자의 운동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체, 액체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왼편에는 입자의 상태인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뭐 배열, 운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위에 칸에는 고체, 액체,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액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기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가 구별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입자 모형 이렇게 입자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하고 있으면 이제 고체. 근데 액체 상태인 것은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고체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기체는 아주 멀리서 서로 떨어져서 각자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으니 이런 입자 모형이 보면 고체, 액체, 기체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지난번에 그 수행평가 첫 번째에도 내긴 했었잖아요. 요 세 개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기체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고체는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데 액체는 고체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이구나.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이다. 입자 배열이 규칙성. 그 다음에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얘는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또 입자의 운동은 고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이 부분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입자가 입자 간에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운동을 안 한다. 입자 운동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입자 운동은 항상 한다고 했었죠. 고체는 둔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입자가 자신의 위치를 바꿔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동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액체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다. 입자 운동은 고체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뜻이고요.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입자가 서로한테 관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액체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넣는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시험을 보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 입자의 거리가 멀어진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입자의 거리가 또 멀어진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규칙적이어서 점점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입자의 배열이. 반대인 경우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은 입자의 배열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할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요 세 가지 입자 사이의 거리, 배열, 운동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이에요. 네, 모양이 일정하다.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모양이 변화가 없는 거죠. 액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액체와 기체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 운동과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의 부피가 일정하죠. 이 액체와 고체는 입자의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좁혀지거나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기체인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나온 것은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압축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서로 멀리 있다 보니까 연관성이 결합력이 약해서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지 않고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걸 매우 잘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쉽게 압축이나 팽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쉽게 압축도 되고 팽창도 된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여기 입자의 운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흐르는 성질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더 자유로운 기체도 흐르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다만 흐르는 성질이 없는 요 고체는 매우 규칙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입자를 구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없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에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를 한 건데 이렇게 입자 배열을 통해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낸 다음에 그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융해와 응고가 기체와 고체 사이에서는 승화 과정이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는 액화와 기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먼저 써보세요. 네. 써보신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도 충분한 문제풀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 많이 하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오른쪽 표에는 각 현상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융해부터 고체로의 승화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보면서 융해인지 응고인지 기화인지 각각의 상태 변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녹는다라는 표현은 융해에서 쓰이고 있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다. 그리고 굳는다라는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뭐뭐가 처리된다, 고체가 된다 이런 표현들도 응고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의 상태가 손에 뿌린 소독제는 액체 상태인데 말라간다는 것은 기체로 변했다는 것이고, 물이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날아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물이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다. 그리고 액화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모여서 물방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안경에 김이 서리면서 어, 안경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모두 다 액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체로의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건데요. 얼어있던 명태가 영하의 온도에서는 승화를 한다고 했었죠. 고체였던 얼음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로 지나가면서 명태가 말라가는 모습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포장이든 백신의 운반이든 사용되는 게 드라이 아이스인데,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상태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기체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의 예시가 되겠고요. 고체로의 승화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고체 형태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냉동실에 들어간 수증기가 성해로 바로 바뀐다는 거. 겨울철 차가운 유리창에 밖에 있던 수증기가 모여서 성해를 이룬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고체로의 승화이거든요. 각각의 현상들을 구별할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두세 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6가지 상태 변화에서 각각이 아까 말했던 여기 이 부분 있죠? 각 상태에 따른 어떤 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잘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같은 현상들에서는 입자 사이가 멀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운동이 활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부피가 커진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부피는 다 반대로 커지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인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에서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운동이 둔해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면서 상태 변화를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융해와 응고에서 물이 예외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 물은 예외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상황을 선생님이 대부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융해와 응고 과정을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예외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물질에서 융해와 응고를 대부분 물어보고 있고, 선생님이 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물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언급할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융해와 응고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특정한 우리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였던 2가지 실험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액체인 아세톤을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열을 가해서 기체의 아세톤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현상이겠죠. 기화 현상을 하면서 질량은 변화가 없죠. 질량은 일정합니다. 지금 뚜껑을 막아놨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 크기, 종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세톤을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상태 변화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배열이 불규칙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비닐봉지에 밀봉시켜서 실험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고요. 상온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도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고, 드라이 아이스도 고체에서 기체에 승화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과정 다 지금 제시한 거는 뭐 질량도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경우에도 질량의 변화는 없죠. 입자의 개수와 크기, 종류는 상태 변화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할 때는 입자 간의 거리가 달라지고 배열이 달라지고 운동이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기도 또는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상태 변화 시 열 출입 부분을 학생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는 지금 4단원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총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차분히 보면 쉽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그래프를 제시를 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가열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와 이쪽에서는 냉각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가열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냉각했다는 것은 열을 계속 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온도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구간별 물질의 상태를 보면, 우선 가열 시간에서 A 부분은 여기 보시면 수평 구간이 두 군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A는 고체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 구간에서는 일정한 수평 구간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평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C 구간에서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모두 다 액체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다시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때문이고,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기체로 모두 변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 B 구간에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였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가 두 가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은 아까 여기 적었듯이 B와 D 구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B 구간은 고체에서 액체니까는 그 융해 구간이고요. D 구간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이유, 외부에서 열을 계속 가하고 있지만 온도가 변하지 않는 BD 구간이 있는데, 이 BD 구간은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물질 입장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 상승이 아닌 상태 변화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 변화에 흡수한 열 에너지 다 쓰니까 온도를 상승할 여력의 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입자 배열은 A에서 E 구간 모든 구간에서 점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입자의 운동은 열을 계속 가하고 있으니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는 구간에서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시는 조금 이따가 옆에 거를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냉각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냉각 그래프에서도 구간이 두 군데가 존재하죠. 그렇다는 것은 처음 시작이 기체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B 구간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구간이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액체로 변했구나. 그런데 액체 상태였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구간이 생겼고, 이 구간에서 다시 고체로 모두 변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 구간과 D 구간이 있는데요. B 구간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는 액화 구간이고, D 구간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구간입니다. 네. 자,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여기서 적어야 될 텐데, 아까 왼편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 상승이 아닌 상태 변화에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외부에서 열을 계속 빼앗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물질 입장에서는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방출할 열 에너지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이 방출할 열 에너지를 온도를 낮추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온도를 낮추지 않고 상태 변화를 통해서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열을 빼앗으니 뺏겨야 되는데, 그거를 온도를 낮추면서 A 구간, C 구간, E 구간을 하고 있다가 상태 변화하는 그 온도에 도달하면 이젠 온도를 낮추지 않고 상태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체인 상태에서 액체로 가면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나오는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주고 있으니 온도를 낮출 필요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를 통해서 방출한 열 에너지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입자 배열을 보면 냉각시킨다. 열을 계속 밖으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입자 배열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지는 방향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 예시인데요. 요 예시들이 좀 어려워요. 이 예시들을 보고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황인지 방출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게 뭐 융화인지 기화인지 액화인지 응고인지 뭐 승화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을 뿌린대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화 상태고요. 기화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높은 기체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른 봄에 호수가 녹는다는 것은 호수가 얼어있다가 고체였다가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과정이고요. 융해 과정에서도 액체로 가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더욱 운동을 하면 더워지고 땀이 나죠. 이 땀이라는 액체를 흘리는 이유는 땀이라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체온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물질, 땀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기체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도 열 에너지 흡수 과정이고요. 자, 신선 제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넣으면 얼음팩이 점점 녹겠죠.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로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융해 과정이겠네요. 융해. 아까 위에서는 기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막의 양가죽 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양가죽 물주머니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온다고 했죠. 그 물 성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할 텐데, 이렇게 흡수해서 날아가 버리니 그 물주머니에 있던 물이 더워지지 않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 현상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예시고요. 다음 오른편으로 가면 증기 난방으로 난방을 하기. 난방기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인 상태에서 액체인 물로 떨어지면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액화라는 수증기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 현상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요. 액체 파라핀, 액체였던 파라핀이 여러분 손에 닿으면 고체가 된다고 했죠. 액체인 상태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파라핀 찜질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나무에 물을 뿌리면 겨울이니까 이 물이 얼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고체로 변하는 응고 과정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통해서 과일들이 얼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예를 보고 이렇게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연관 지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예시들 안에서도 이러한 입자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운동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에어컨 부분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집 안에는 실외기는 집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보시죠. 자,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실내기에는 서는 찬바람이 나오죠. 이 찬바람은 실내에 있던 뜨거운 바람이 실내기에서 찬바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찬바람으로 바뀌려면 열 에너지를 방출시켜야겠죠. 그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누가 뽑아내고 있냐? 누구냐면 냉매인데, 액체 냉매였던 게 기체 냉매로 바꾸면서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냉매가 기체로 기화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에 있던 열 에너지를 가져와서 찬 바람을 만들어내고 집안이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화 현상에서는 주위 온도가 하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외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기체로 변해버린 에너지를 많이 가진 상태인 기체 냉매가 실외기로 넘어오고, 이 기체 냉매를 실외기에서는 액체로 바꾸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액체로 바꾸려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와야겠죠. 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실외기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실외기 근처에 있으면 뜨거운 바람을 느꼈던 거 있죠. 그게 그 주변에 있던 공기에 열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밖으로 여기 선풍기 팬을 돌리면서 밖으로 꺼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 냉매는 다시 실내기에 액체 상태로 보내지고요. 보낼 때는 실내기에서
실외기에서 내기로 변할 때는 액체,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변할 때는 기체 냉매 상태로 보내고, 그 액체로 변한 그 액체 냉매를 실내기에서 다시 기화를 통해서 연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내가 점점 시원해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4단원 내용을 잘 복습을 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의문이 가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야지, 나중에 물어보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바로 까먹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돼서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 그때 질문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질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